온라인 상으로 뵙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특히나 또 인류 역사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뵙게 되어서 더더욱 기쁩니다. 유례없는 팬데믹, 또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난관이 계속 이어지면서 또 우리 인류의 지혜에 대한 거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물론 또 이와 관련하여서도 교수님께서 또 그동안 많은 기여를 하시면서 또 이에 대해서 상징적인 인물이 되셨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지체 없이 바로 교수님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Inclusive Korea 2020 컨퍼런스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또 오늘 저도 이렇게 유종일 원장님과 함께하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요. 사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으로부터 배우는데 보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한 만큼 더더욱 기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전 세계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의 방역 노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코로나로부터의 극복 과정에 있어서도요,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한국에게 축하의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또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또 방역에 성공을 해도 또 재확산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한국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어제 한국의 새로운 확진자는 750명이었었는데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하루 사이에 16만 명이 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서 재확산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한국의 성공 사례는 상당히 놀랍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제 논의의 방향성을 좀 보여드리고자 슬라이드를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슬라이드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전 세계 현황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를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00만 명당으로 보게 된다면 14명이고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100만 명당 500명이 넘는 수치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이 지도에서 한 가지 두드러진 모습은 단지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 즉 한중일, 또 그 외에도 동남아 국가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호주, 뉴질랜드 이러한 나라들이 모두 상대적으로 방역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서반구를 보시면요. 캐나다, 미국에서부터 라틴 아메리카까지 보시면 그리고 또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까지 보시면 굉장히 붉은색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는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100만 명당 확진자가 100명이 넘는 상황이고요. 자, 이로 유럽의 경우에는 거의 통제 불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인에서 포르투갈까지 그리고 또 유럽 전역 그리고 러시아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성공한 지역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열대 아프리카 지역인데요. 사실 열대 아프리카 지역의 상황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실상이 좀 더
심각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 수가 더 적다던가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아니면 또 열대 지역이다 보니까 야외 지역이라거나 또는 농어촌 지역이 많아서 그래서 이 전파의 속도가 늦어서 그래서 좀 확산 속도가 느리다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어쨌든 제가 일단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성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거버넌스의 성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국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익히 아시고 계십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한국은 대중과 즉 시민들과 그리고 또 바이오텍 회사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였습니다. 한국은 거의 즉각적으로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거의 즉각적으로 대규모 진단 검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즉각적으로 대규모 동선 추적을 하였고 또 자가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신속하게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하여서 앱도 속속 등장을 했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다 원활하게 진행이 된 것은 아니었죠. 대구에서의 집단 감염 사태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방역이 상대적으로 조기에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보면 굉장히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하는 정부, 그리고 또 굉장히 뛰어난 전문가성, 그리고 또 시민들의 협력, 협조, 그리고 또 온라인과 또 첨단 기술을 잘 활용하는 시민들, 이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앱이나 또는 다양한 시설을 잘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제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는 특히나 또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뢰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은 완전히 정반대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은 먼저 일단 굉장히 통제 불능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반과학적이고 또 전문성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요. 진단 키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초기 몇 달 동안 계속 실패를 했었습니다. 한국은 진단 검사를 확대를 해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처참하게 실패를 했었습니다. 미국 CDC가 보냈었던 첫 진단 키트들이 오류가 있어서 그래서 그 후로 몇 달 동안 이것이 제대로 정정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진단 키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전국적으로 아직 이런 동선 추적 그리고 자가 격리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일부 도시나 또는 일부 주에서 어느 정도의 동선 추적을 실시하긴 하지만은요. 전국적인 차원에서 즉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기술을 활용을 한 바가 없고요. 또한 국가 차원으로 예를 들면 매일매일 확진자가 20만 명 넘게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인구의 움직임이나 또는 확진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게 된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거버넌스가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것도 또 한국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어서는 한국의 위치를 보았을 때 이러한 거버넌스가 잘 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자, 즉 또 현재 한중일 등과 같은 그리고 또 아세안 또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은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또 영내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 또 앞으로도 영내 협력이 더 강화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경제 성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많은 이 장기적인 전략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RCEP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RCEP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아를 신중아시아, 반중아시아로 가르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아시아 태평양을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위해서 사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영내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또 이는 전 세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요. 자, 어제의 확진자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누적 확진자 수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의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주 지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보다 잘 극복을 할 수 있겠는가, 즉 Build Back Better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한국판 뉴딜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Build Back Better를 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파리 기후협약입니다. 자, 지속가능 개발 목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합의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는 하나의 총체적인 사회 발전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경제, 사회, 환경적인 요소가 포함이 된 것인데요. 자, 그래서 17개의 목표인데 이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또 사회적인 포용을 강화하고 동시에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을 가능케 하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종합적인 총체적인 접근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17개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하나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이 이 17개의 SDG에 대해서 상황이 어떤가를 보게 된다면요. 자, 물론 한국은 SDG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세계 선도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약점과 그리고 또 강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점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교육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국의 문화와 함께 바로 한국의 교육제도는 장기적으로 한국이 성공을 거두었었던 비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국민은 교육 수준이 높고 또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혁신을 이뤄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고등학생들의 학력 평가에서도 한국이 세계 6위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동아시아 국가들도 높게 나왔었지만요. 그런데 대도시들 중심으로 평가를 한 것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베이징, 샹하이 등이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또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이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유럽 국가 하나가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국 그리고 일본이 동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의 강점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뛰어난 교육제도 그리고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이고요. 그 덕분에 동아시아가 이제는 글로벌 기술의 다이내미즘에 있어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또한 이 보건 분야에서도 굉장히 선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뿐만이 아니고요. 기대 여명이 한국은 전 세계 9위입니다. 2018년도 WHO 기준인데요. 평균 수명이 82.8년으로서 미국 대비 3년 정도 더 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이 리스트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들이죠. 자, 그런데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바로 이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DG 10번이 바로 불평등인데요. 사실 한국은 아주 불평등한 나라는 아니라 하더라도 또 아주 평등한 나라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중간 정도인데요. 그래서 한국의 진위 계수가 어디쯤에 속하는가를 지금 붉은 화살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평등이 높은 나라들이 북유럽 국가들이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고요. 그리고 좀 더 불평등이 높은 나라가 뭐 우리나라인 미국이라거나 또는 멕시코, 칠레 같은 나라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높은 편이긴 한데요. 자, 그래서 극심한 불평등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또 불평등이 낮은 편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이 좀 더 개선이 필요한 분야라고 하자면은 바로 SDG 5번인 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수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정치에서의 여성 참여율인데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성 의원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의회에서의 여성 의원의 비율은 17%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사실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물론 전 세계 최저 수준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높은 편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양성평등 분야 그리고 또 성별 임금 격차 그리고 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이러한 분야가 바로 또 SDG의 목표 달성에 좀 더 한국이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분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이 진전을 이뤄내야 하는 분야가 바로 환경 분야입니다. 한국은 지금 현재 상당한 이 환경적인 난제에 당면해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한국 경제는 아직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또 한국이 새로운 목표, 즉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라는 목표에 달성을 하려면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한국이 최근에 보면 1인당 12.9톤의 탄소 배출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는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에서 신재생 에너지원이 그렇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아시아의 해안 지역에서 특히 많은 중공업 산업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대기질과 관련된 것이죠. 서울뿐만이 아니라 또 한국의 여러 그 도시에서 이 공기의 질이, 대기의 질이 더 개선이 될 그런 여지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연안 지역들이 많이 겪고 있는, 특히 동아시아 태평양 연안 지역들이 많이 겪고 있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대기질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탄소와 특히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또한 한국이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바로 전반적인 그 웰빙 지수입니다. 제가 매년 이 동료들과 전 세계의 그 행복 지수 보고서를 같이 이제 발간을 하고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 갤럽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각국의 국민들의 그런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국이 전 세계 60위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삶의 질 만족도와 관련해서 말이죠.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조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는 매우 훌륭하죠. 그리고 또 한국의 많은 그런 인접 국가들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뭔가 저희가 이제 문화적으로 이런 것을 해석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삶의 만족도와 관련해서 또 이제 젊은이들이 또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또 다양한 압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지속가능 개발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또 국민들의 웰빙 지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주관적인 웰빙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그런 국가들을 보시면은 이제 노르웨이, 핀란드, 그다음에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7위 국가를 보면은 다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평등이 적고요. 그리고 삶의 질이 높고 그리고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복지 체제를 보면은 특히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불안이라든지 근심을 덜어주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중요한 웰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근무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일을 하고 있죠.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특히 그러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1인 그 노동자당 근로자당 이제 평균 근로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도표입니다. 빨간색 화살이 바로 한국인데요.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1987시간을 연간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스웨덴을 보시면요. 당해 연도에서 1452시간을 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0시간 정도를 한국 노동자보다 적게 일한다라는 것이죠. 보시면은 10주 정도 덜 일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웨덴 사람들 휴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또 북유럽에 있어서 높은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한국이 실제로 요즘에 이제 예전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가 시간도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그런 근명 성실함이 한국 성공에 있어서의 큰 원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 많은 그런 자산이라든지 또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노동 시간이 이제 줄어들고 사람들의 그런 휴가 기간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로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또 SDG 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인들의 그런 설문조사를 보면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삶의 질이 조금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또한 반면에 그것은 소득이 높아지고 또 경제 성장이 높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걸 수도 있겠죠. 자, SDGs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SDG와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목표들은 특히 글로벌 외교 어젠다의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정상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리더십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인데요. 올해 11월 이제 글라스고 스코틀랜드에서 개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감축,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서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한국의 그린 딜을 기반으로 한 그런 목표가 될 것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하죠. 그리고 또 쿤밍, 중국 쿤밍에서 내년 5월에 매우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당사국 총회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쿤밍 회의에서도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반도의 생물종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어떤 공급망 내에서 또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9월에 바로 세계 식량 시스템 정상회담이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식량 체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바가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의 다양한 식생활이라든지 식습관 이런 부분이 많은 개선이 되었고 또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그 리더십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 리스본, 포르투갈에서 세계 해양 정상회담이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뉴딜을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글로벌 외교를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은 글로벌 어떤 운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은 바로 유럽의 27개국이 되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형 그린딜을 채택을 하였죠. 여기에는 영국, 그리고 아일랜드가 포함이 됩니다. 또한 중국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일본도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요. 1월 20일에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이제 미국으로 하여금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이제 행정부는 이 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을 하게 되겠죠.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지금 현재 전폭적인 글로벌 합의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들이 이제 글라스고의 그 11월에서 개최될 그 캅16 당사국 총회에 모이게 되면요. 많은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선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후변화 협약이야말로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유럽형 그린딜입니다. 탈탄소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라든지 지속가능한 토지 사용 그리고 순환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구상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바로 바이든 계획입니다. 기후와 관련된 계획입니다. 이 장표는 한국형 뉴딜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매우 잘 고안이 되어 있다, 구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의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축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축과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축 또는 탄소 중립을 기반으로 하는 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특히 아주 탄탄한 사회 안정만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러한 모든 그런 퍼즐을 제대로 잘 맞춰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한국판 뉴딜의 구조가 매우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인프라라든지 저탄소 에너지, 혁신, 그리고 또 그린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혁신 그리고 또 녹색 화학에 있어서의 선도 국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디지털 측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한국이 어떤 강국이다 아니면은 전 세계 최강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이 5G 서비스를 또 상용화하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IT와 관련된 부분들을 인프라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예산도 매우 신중하게 수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린딜을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더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한국이 한국판 뉴딜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야 할 그런 여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에너지 믹스와 관련된 것인데요. 한국 정부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 그 원별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 목표를 갖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재생에너지라든지 풍력, 태양력 등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국의 미래의 주요 에너지원이 무엇이 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 도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그 그린 전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와 저희 팀이 수주 전에 이제 발간한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지금 현재와 그리고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에 대한 분석이 한국의 탈탄소 어떤 계획, 전략에서는 저희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와 관련해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은 하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어떠한 기술적인 어떤 변환이 있을 것인지 전환이 있을 것인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탄소 포집 전략과 관련된 이런 여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매우 중요한 것은 저희가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전기 어떤 수송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녹색 연료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수소 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철강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그런 그린화, 녹색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녹색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실제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런 구체적인 여정들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일본의 사례였습니다. 자, 이 장표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지역 협력입니다. 에너지 연결에 있어서의 지역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중일 간의 그런 협력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탄소 중립 전력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 연관된 이러한 전력 시장을 저희가 구축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좀 더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내 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이 생물 다양성 협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중국 쿤밍에서의 회의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제 이것은 토지 이용 그리고 또 해양의 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가 생명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 이용 그리고 또 식량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토지 이용이나 또는 식품 시스템 그리고 또 이러한 관련된 것이 지속 가능하고 또 안정적이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2021년도에는 푸드 시스템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요. 사실 이제 여기에서 논의하게 되는 아젠다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이용이나 영양, 생계, 또 회복력 등과 같은 주제들을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앞으로도 분석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 식량 시스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 RCEP과 관련된 특히나 또 이 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주 전에 체결이 된 이 RCEP이라는 새로운 협약은 굉장히 또 많은 기대를 할 만한 협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또 아세안의 7개국이 참여를 하여서 하나의 무역 그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그룹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리적인 요건이 무역을 상당 부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역을 활발하게 하기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국가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상당히 규모가 큰 그룹이죠. 세계 생산의 30%, 또 세계 무역의 30%, 그리고 또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또 이러한 협력을 양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 차원에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협력을 도모하고 또 트럼프 정부 기간 동안에 있었던 대중 긴장 관계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은 좋은 이웃국이 될 수가 있고 또 좋은 교역국이 될 수가 있으며 또한 역동적인 혁신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혁신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봅니다. 사실 이 동아시아가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역이기도 하고 또 가장 그러한 만큼 경쟁이 치열한 곳이기도 하지만은요.
어쨌든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이 앞으로도 계속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영내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또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주류의 시선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는 중국을 견제를 하고 그리고 또 한일은 반중, 친미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인데 제가 보기엔 이것은 굉장히 순진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보다는 영내 협력, 영내 통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국은 이미 굉장히 밀접하게 통합이 되어 있죠. 한국과 중국 경제는 많이 통합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또 주요 교역 상대국이기도 하고 또 한국은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하고도 굉장히 활발하게 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RCEP을 통해서 협력을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물론 또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나라들도 상대로 굉장히 활발하게 교역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요. 그래도 RCEP이 한국에게 있어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중국, 아세안 국가들, 일본과 같은 나라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아시아 지역이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도 상당히 성공을 했기 때문에 RCEP 지역이 전 세계에서 주요 지역으로서는 최초로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또 영내 무역을 재개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의 수출 구조는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고 또 굉장히 하이테크 구조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엔지니어링, 특히나 또 기술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 수출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디지털 그리고 또 신재생 분야에서는 사실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RCEP은 바로 이러한 분야에서의 시장이 앞으로 또 크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전환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아세안 지역에서 새로이 필요한 인프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게는 굉장히 크나큰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내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물론 비즈니스가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또 새로운 인프라를 기획하고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기업들이 할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또 동시에 각 기업도 나름의 뉴딜, 나름의 그린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들도 이제 각자의 SDG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사실 또 여러 가지 구상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요 기업들이 바로 친환경 투자와 관련하여서 공시를 하거나 또 보고를 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도 있고요. 또 탄소 공시 프로젝트 등도 있는데요. 자, 그러한 만큼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보고 활동에 동참을 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또 전 세계에서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바로 이러한 SDG와 관련하여서 성과를 내고 또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도 선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굉장히 특히나 이 코로나 상황에서 놀라운 거버넌스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디지털과 또 신재생 분야로 나아간다라는 회복 계획도 굉장히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낙관적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큰 감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갖고 계신 그런 낙관주의 저희도 좀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질문으로 저희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기자단의 질문을 받기는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자분들이 조금 이제 바쁘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질문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단기적인 경제 전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화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았었는데요. 지금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데믹의 그런 여파에 대해서 또 이와 관련된 그런 경제적인 그런 대응을 보면요. 특히 이제 탈동조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금융시장과 실물 활동 간의 탈동조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업률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이제 그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부격차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노동자들의 어떤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려사항은 바로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특히 금융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런 지속 가능한 것들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탈동조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 회복이 좀 더 지연되고 되면은 뭔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관련해서 다양한 여파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이런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정부에 해주실 수 있는 어떤 정책 조언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정부들은 이런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쉽지 않은 상황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팬데믹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다른 봉쇄령이 실행이 되고 있고요. 뉴욕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추가적인 봉쇄령의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향후 며칠 동안에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떤 두 번째 경제 침체를 또 겪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4분기가 많이 힘들 것입니다. 내년 초도 쉽지가 않을 것인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팬데믹에 대한 방역에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대확산이 또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확진자 수를 많이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이라든지 이제 그러니까 지금 통화 정책에 있어서 이제 확장적인 정책이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주식 시장이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자산 가격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뭔가 인플레이션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식품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주택 가격에 있어서 이제 물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저는 패닉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우려를 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팬데믹에 대한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그런 우려가 더욱더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 접종이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되긴 하였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많은 희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 공중보건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 사항들이 있었지만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조금 고무적인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시 경제 어떤 확장과 관련해서 그런 여지가 많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최대한 돈을 이제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재정적인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 주식시장이 이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많은 디지털 기업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러한 시장, 어떤 지수에 있어서 4분의 1이 이제 디지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쇠락하거나 좀 더 뭔가 불황을 겪고 있는 그런 어떤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오히려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런 디지털 기업들, 디지털 분야,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등과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많이 알고 있죠. 약간의 그런 버블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업들이라든지 분야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현실적인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소득의 그런 분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오프라인 그런 경제에 있어서 많은 그런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이러한 많은 그런 자금들이 또 소득들이 이 온라인 또 이커머스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소득 불균형이 더욱더 격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좀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실업, 고용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것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직업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디지털, 그린 어떤 경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고용이라든지 일자리와 관련해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실직한 사람들에 대한, 실직자들에 대한 어떤 소득 보전, 소득 지원 정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거시 경제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특히 한국판 뉴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5년 그리고 10년을 내다보고 관련해서 또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은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그런 세수를 조금 높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정부의 서비스의 재분배와 관련해서 이런 것에 대한 파이낸싱을 위한 어떤 방안으로 또 세수를 증대하는 것이 하나의 옵션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장기 분배와 관련된 특히나 이제 팬데믹이 장기적으로 분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럼 사실 또 제가 드리고자 했었던 또 한 가지 질문이 바로 거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좀 상당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긴급 지원을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로 인한 긴급 지원을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을 누구로 해야 하는가? 모두에게 지급을 하는가?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또는 가장 피해가 큰 분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이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도 관련된 그러한 논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창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의 상황을 보았을 때 이제 전통적인 고용 계약 없는, 그래서 또 그만큼 사회적 보호가 없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저는 사회적 지원을
지금으로서는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한국이나 사실 뭐 한국도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모든 선진국들이 보편적인 건강보험이 있어야 하고 또 보편적인 고등교육 지원까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 소득 수준과 불문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러한 많은 요소가 이미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자리의 질,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도 일자리의 질을 개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이 제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지만은요. 예를 들면 유휴 시간을 증가를 시킨다거나 또는 뭐 연차를 더 보장한다거나 이제 이러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한다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한국의 노동시장을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은요. 어쨌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한국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휴가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고 또 유휴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저소득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세후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도 이 전반적인 분배 정책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정책의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자, 그런데 사실 저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한 달에 얼마를 받는 그러한 제도가 될 텐데요. 일단 이것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물론 그렇다고 한국 국민들이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은 근로를 하고 또 이에 대해서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직은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론 장애가 있다거나 실업 상태다 또는 빈곤층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들에게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그냥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우선 과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매우 많은데요. 교수님께서는 RCEP, 즉 영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력과 관련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또한 앞서 발표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미국이 뭔가 아시아를 친중국, 반중국으로 이렇게 분열시키도록 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고요. 그리고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사실 미국의 어떤 압박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더 미국의 편을 들어서 뭔가 중국에 좀 더 대적해야 되는 그런 압박도 받으면서 사실 이것이 또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직한 그런 방향은 아니겠죠. 그래서 양심과 그다음에 또 이성의 어떤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미국에서는 어떠한 그런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런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저희가
미국, 특히 이제 한국과 중국의 어떤 한중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그런 압박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더 좋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장 무책임한 어떤 미국 현대사에 있어서의 그런 대통령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능력이 떨어진 무능력한 그런 분이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선거인단이 이제 바이든의 표를 던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축하드리는데요. 네, 아직까지 이제 한 1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취임식까지는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100%뭐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임기 말이 네,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매우 합리적인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그런 상황을 열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바이든의 지금 정책팀 같은 경우에도 아주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미국의 최악의 대통령과 더불어서 최악의 국무장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비합리적인 그런 다양한 견해들을 견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역사에 대해서 아주 고견이 있거나 그렇던 분은 아니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차기 그런 국무장관이 많이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의 그런 무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반중국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초당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그 중국이 성공했던 이유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모든 것을 훔쳤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국이 많은 그런 기술들을 차용을 하고 또 도입도 하고 또 복제도 하였지만 실제로 중국 내부적으로 또 많은 그런 혁신들을 구가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상하고 있는 그런 IT 강국 많습니다. 한국 그리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중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그런 경제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저희가 뭔가 어떤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심플하거나 아니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더 심도한 그런 제도적인 어떤 대외 정책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미 간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RCEP 내에서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대화 프로세스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RCEP을 저희가 단순히 좌시한다든지 그리고 또 미국이 한국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여서 뭔가 중국과의 그런 무역 전쟁을 벌이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두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중국은 어떤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무역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 없이 저희가 뭔가 무역 어떤 협정을 맺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에서도 그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RCEP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히 한국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자 협약이 아니죠. 이건 다자 협약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협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인접 국가들과 뭐 일본이라든지 또 다른 영내 국가들과 역사적인 그런 어려움 또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자 체제 내에서 저희가 아주 강력한 영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접근법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어떤 당국에 계신 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중국과의 그런 양자 협력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뭔가 트위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외교 원칙이 아니라 뭔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미래 관계를, 대외 정책 관계를 수립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도 조금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저희는 또 다른 냉전을 겪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은 위험해져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과거에는 이제 전 세계 리더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겠죠. 30년 전에는요. 하지만 지금은 다자 체계가 부상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지역 영내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규범을 기반으로 한 UN 체제를 기반으로 한 그런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장기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바이든 정부에 소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희는 그래도 중국과 미국이 꽤 괜찮은 어떤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중국을 적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매우 애석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미중 관계를 다시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적인 견해가 중요하고요. 이런 건설적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그린 뉴 딜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유럽이 좀 더 지정학적으로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럽 또한 뭔가 중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 좀 많은 그런 외교적인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정적이고 다자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기후변화라는 이러한 대난제를 함께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 교수님 아주 통찰력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 현지에서의 시간이 굉장히 늦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괜찮을런지요? 예, 물론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초청을 받은 회의가 있습니다. 한반도 인프라 포럼인데요. 이 포럼에서 사실 제가 인프라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사실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관계를 개선을 해서 그래서 남북 간의 인프라 연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분들이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국판 뉴딜, 특히나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은 한국만의 구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전기, 전력 분야가 지금 북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좀 협력할 만한 여지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영내 협력을 강조를 하셨죠. 동아시아에서의 영내 협력, 특히나 또 에너지의 상호 연결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탈탄소화를 하는 과정에서의 에너지 상호 연결, 영내에서 이러한 연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혹시 북한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북 제재가 굉장히 엄격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대북 협력과 관련하여서 지금 현재 별 여지가 없긴 하지만은요, 향후에라도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중국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에 한 가지가요, 이제 이것이 베이징에서 시작을 한 것인데, 사실 원래는 중국의 이 국영 에너지 전력망 회사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것이 국제, 즉
GEIDCO 가이드코라고 해서요. 국제 에너지 그리드 협력 공사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이드코하고도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가이드코에서 굉장히 또 좋은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엔지니어들의 모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것이 에너지 상호 연결과 관련된 기술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송전, 이제 보통은 뭐 HDC, DC, 고압 DC를 송전을 하여서 그래서 대규모로 예를 들면 뭐 수백 킬로미터를 거슬러서 송전을 하여서 그래서 대규모로 이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일본이나 한국, 특히나 뭐 한국이라고 한다면 뭐 남한이나 북한 그리고 또 중국까지도 함께 이에 대해서 어떠한 가능성이 있을지 타진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제로 카본 에너지원에 대해서 미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북한을 이러한 논의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한편으로는 이 제재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주제이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분명 지역의 인프라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도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또 일본이나 한국도 이와 관련하여서 함께 협력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스가 총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성, 중국은 2060년, 또 한국은 2050년 탄소 중립성을 선언을 하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가지고도 영내 협력을 할 만한 충분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영내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논의를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나 장기적으로 인프라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그래서 장기적인 인프라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북한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분명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라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간의 이해를 높이고 또 관련된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을 하여서 그래서 또 이 결과로서 또 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그 효과는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래도 한중일 또 북한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유엔에서도 우리가 이 영내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영내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통찰력과 지혜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낙관적인 또 저희에게 전해주신 따뜻한 에너지 감사드립니다. 예, 조만간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해피 뉴 이어입니다.